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public financ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finance니까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는 뭐 돈을 쓰니까 걷어야 되겠죠? 그걸 누가 냅니까? 국민이 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쓰나요? 역시 국가의 활동을 위해서 쓰니까 여러분한테 씁니다. 물론 그게 국방이나 어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관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태일 교수가 지시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재정,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그리고 그중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는 이거 말고도 정부 비율이라든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물론 국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서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국의 재정을 보시면 국민 부담률이 매년 한 300조 정도, 그래서 한 30%가 됩니다. 국민 배달 부담률은 뭐 쉽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막 떼죠. 소득세도 떼고 국민연금, 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이런 식으로 다 떼는데 그걸 떼고 나면 한 70만 원 정도가 남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뭐 많이 버시는 분은 더 많이 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높은 편은 아니죠. 어 캐나다나 북구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잘 된 데는 뭐 거의 반, 북구는 반 이상을 떼고요. 캐나다는 반에 가까울 정도를 떼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생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국민연금을 보면 2040년까지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보다, 징수하는 돈보다 지급한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0조가 그때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지급액이 더 많아지니까 지금 노령 연구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 적게 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산업 활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 인구가 줄면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줄겠죠.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뭐 이 적립액이 줄고 있다는 거는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내 예금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은퇴자가 예금이 2억이 있었는데 그게 매달 뭐 200만 원씩 쓰다 보니까 줄고 있다. 그럼 당연히 불안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재정이라는 게 걷어서 주는 거니까 세대 간의 어떤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일단 불안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 이런 건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얘기하고요. 자, 공무원 수는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근데 그게 이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은 이유가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인력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행정만 따지면은 뭐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를 보면 역시 적은 편입니다. 30%인데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어 이 30%가 마지노선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는 현 정부가 그래서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반 채무보다는 소위 말하는 경상 적자보다는 특수 적자가 많다는 것. 예를 들면 뭐 환란이라든지 지금처럼 코로나 근데 좀 심하게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위안이 되긴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선진국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일본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보다 부채가. 근데 그거는 대부분 국내 채무입니다. 국제 채무가 별로 없어요. 워낙 그 채권국이기도 하죠. 미국도 많죠. 재정 적자가 많은데 미국은 또 기축국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이유가 없고 일본은 해외 채무가 아니고 그냥 엔화 채무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는 아니지만 엔화를 찍어내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부도가 나진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국민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약 5.6%가 매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이 생활이 좀 더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느끼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는 여기 쓰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실질 소득 증가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균은 늘더라도 중위값 메디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메디안은 별로 안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시작되면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왕창 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려워지는 게 맞죠. 거기에 추가 하나 더 한다면은 소득은 그냥 숫자인데 효용은 내가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해가 현대화가 되면서 심해지죠. 공해가 발생하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돈을 내죠, 우리는.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어쨌든 돈이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 효용은 증가한 게 아니죠. 돈을 쓰긴 했지만.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현재 얘기고요.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연금을 보시면 공무원은 부담률이 14%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은 9%죠. 그것도 원래는 4.5% 내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9%다 내야 되죠. 그거에 비해서 공무원은 100% 7%만 냅니다. 국가에서 7%, 개인이 7%. 그런데 공무원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는 거랑 공무원이 내는 거랑 내는 기여금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받는 건 더 차이 나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무원 연금이 60년도에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그게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박봉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2001년부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매년 10%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은 기존에 은퇴했던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입법 형태로 해서 바꿨어요. 원래는 어, 공무원 연금이 물가만큼 안 오른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올렸고 물가만큼 오르는 거로 반대로 2000년부터는 급여가 오르니까 거꾸로 또 이제 급여만큼 안 오른다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정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또 바꾼 게
그때는 이제 공무원 노조도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이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막 싸우다가 그러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을 적게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미봉책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쪼끔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담률을 이제 좀 낮춰야 되고 14% 에서 더 낮은 형태로 국민연금은 좀 높여야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받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많다고 선전을 하는데 물론 내는 거에 비해서는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뭐죠? 노령연금이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 정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한 달에 1,400불 그러니까 거의 140만 원이니까 7배 정도를 더 줘요. 20 20만 원인지 25만 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만 원 받는다고 그래도 그 정도는 월세 방한칸 월세 내기도 어렵죠. 하지만 1,400불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뭐 그런 대로 먹고 살 수가 있죠. 뭐 넉넉하게는 못 쓰겠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 같이 받으면 어떠냐. 그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아 봐야 뭐 60만 원이나 될까 그럴 겁니다. 노령연금은 어 국민연금 포함해 가지고 최저를 보장하는 거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CPP라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랑 별도로 또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의료보험 문제는 뭐 요일이 인상될 수밖에 없죠. 계속 뭐 혜택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뭐 걷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혜택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근데 연금 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무원 급여가 낮았다면 14%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다들 공무원 시험 보려고 눈이 뻘게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리지도 않지. 일도 뭐 민영 기업에 비해서는 널널하지. 게다가 공무원 연금도 죽을 때까지 주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재정에 대해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재정이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은 여러분이 지금 내거나 아니면 미래에 내야 될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원래 최저 보장을 했죠. 용인경전철 말고도 9호선도 그렇고 터널 어디 어디죠? 서초에 있는 무슨 터널도 그렇고 다 민자로 할 때는 정부에서 보증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증을 하죠. 최소한 용인경찰 같은 경우 3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 안 되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3만 명은 고사하고 몇천 명도 안 됐죠.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시민 주민 소송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용인시 정부에 대해서 30년 동안 앞으로 3조를 내야 되거든요. 그 민주 사업자한테. 민자 사업자는 잘못이 없어요. 이만큼 된다고 해서 한 거고 최소 개런티를 했는데 안 되면은 그 사람 뭐 뭡니까? 정부를 믿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인 시민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30년 동안 3조를 내려고 그러면은 1년에 1,00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용인 시민의 재정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죠. 예산 남는다고 멀쩡한 그 보도블록 깨서 부시고 국민소득은 증가하죠. 그 보도블록 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어, 낭비입니다. 그 돈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요. 미리미리 효율적인 부분에 써야 되지 내년에 예산 받겠다고 이렇게 쓰는 형태로 그런 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재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유를 친구들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좋은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쓰도록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서는 얘기를 못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